네, 광고 재밌게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처음 찾아와 주신 건데,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예. 요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몇 년 전에요? 한 2년 전에. 2년 전에? 네. 예, 그때는 제가 진행하기 전이어서 네. 제가 잘 기억이. 조금 전에 텔레비전 광고 나가는 거 좀 보셨는데요. 예전에 직접 출마도 하셨었고, 텔레비전 광고 말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표심에 텔레비전 광고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큰 영향이건 적은 영향이건 간에 영향 주는 게 틀림없지요. 이 표심이라는 게 묘한 게 돼가지고 이 선거의 당일날, 물론 대통령 선거뿐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나 나머지 선거에도 누구를 찍어야 할지 작정하지 않고 투표소를 가다가 벽보나 프랑카드를 우연히 보고 예. 그 색깔 때문에 나 누굴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광고물도 아주 지략을 다해서 또 이 넉넉한 정당은 광고 제작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듬직하게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광고 회사가 아주 제철을 만난 셈이지. 예, 광고회사들이 좀 배가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갑자기 당겨져서 조기 대선이 됐는데 광고회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또 물량들이 지금 수주가 됐겠죠? 뭐 글쎄, 5명 조금 정도 물량이 있고.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요? 기간이 길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선전물이 만들어질 테니까. 변호사님 예전에 1997년인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 무균질 그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93년. 93년 당시에요. 그 당시 정말 많은 유권자분들이 뭣도 모르고 광고에 예. 나갔어요. 그 광고비가 그 당시로서는 꽤 비쌌기 때문에. 그걸 어디 기부하신 걸로 제가 또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부도 하고 그때 내가 정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 지원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급해갖고 그걸 수락을 했었는데. 예. 그래, 뭐 별로 잘한 일 같지 않아요. 예. 어쨌든 간에 당시 정치인 박찬종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균질 정치인. 예. 이런.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갑자기 또 오랜만에 뵈니까 생각이 나서. 공식 첫 선거운동 오늘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갔어요. 저희 앞에 패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뭐 5년 전에는 아마 충청 지역을 먼저 간 것도 같은데 대구로 처음 간 첫 공식 선거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한 문재인 후보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후보는 뭐 대구를 가고 누구는 새벽에 어디를 가고 또 밤늦게 뭐 어제 자정을 넘긴 그렇죠. 시간 새벽 0시에. 그러니까 0시에 뭐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번 대선은 역대 어떤 그 선거보다도 첫째로 보수 진보의 대결이라고 하는 굉장히 완화돼 버렸고 둘째로는 지역 구도도 상당히 해체돼 버렸고 그 지역 구도의 핵심은 경상도 전라도인데 이번에 보면 유력 후보 5 중에 4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어찌된 셈인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 구도도 해체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이고 큰 이 이슈 또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래 큰 이슈가 없는 그런 선거다. 그러니까 산무 선거다. 그죠? 거기다가 유력한 후보 오늘 현재 뭐 SBS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양강, 문 또는 안 또는 문의 양강 구도로 출발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야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야권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당과 야당의 하나 이렇게 해서 양강 구도로 외웠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은 흔적 없이 초토화돼 버렸다. 그것도 이 보수 적통 경쟁을 하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 두 사람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건 10% 내외다.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특이한 선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중간층이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구여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과 그 당시에도 여전히 중간층에 있었던 이 표심이 앞으로 22일 동안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것이 양강 구도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가 또 아주 결정적 이변이 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보통 선거를 할 때 말입니다.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듣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선거가 이틀만 빨리 실시됐어도 혹은 한 2, 3일만 뒤에 실시됐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시면서 양강구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다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고 뭐 문재인 후보는 큰 변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격차가 오자대결 구도에서 좀 약간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어제 SBS도 나왔고 그런데 그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응답률이라는 게 20%가 되지 않지요. 10% 남짓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미세한 차이로 이게 수치로 뭐 0.1이 올라갔다 0.5가 내려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트렌드, 추세로 봐서 그다음에 저 같은 야인이 걸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전화 받고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거. 이것이 대체로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 트렌드하고 비슷하다. 양강구도다. 나머지 유력 후보 셋은 굉장히 바닥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주 부장이 말씀하신 그 양강구도의 높낮이가 SBS에서 시행했던 그 1차 TV 토론 예.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1차 토론에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후보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건 틀림없는데 거기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느냐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세탁기 논쟁이야. 예. 그 홍준표 후보가 예. 세탁기 돌린다고 하니까 당신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니까 또 어떤 후보가 그 세탁기는 고장난 것 같다 이러니까 어떤 유명한 브랜드 세탁기 이름을 대면서 삼성이라 그랬죠. 뭐, 예, 삼성이 그걸 됩니다. 예,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삼성 세탁기의 효용이 높다. 그 선전만 홍준표 후보가 해준 꼴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번 그 텔레비 토론을 보고 앞으로도 4번 남아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 날 우리가 뽑을 대통령은 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을 뽑는 게 아니고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 원수, 예. 그 국가 원수에게는 헌법 수호 최고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 실현, 국민 통합, 이 임무가 주어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행정 각부에 관한 일은 세세한 건 사실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가신 분들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이와 같은 토론이 있었으면 절대로 후보로서 당선이 안 될 분도 대통령 된 일이 있어요. 원고 없이 이런 스탠딩 토론 형태로 했다면 행정 각부에 대해서 수치고 뭐 이름이고 전혀 기억하려는 엄두를 못 낸 분도 대통령 된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비교적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SNS 시대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 전반에 관한 일련의 이 식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안보, 경제 이것은 일상적으로 위기 속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처변불경 깜짝깜짝 놀랄 일을 당하고도 북한이 갑자기 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지 않고 거기에 응분의 대처 능력, 당황하지 않고 처변불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통합의 실천자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어딘가 당당하고 어딘가 믿음직하고 그래서 뭐 사람 이름을 이재용을 이재영이라 그러고 뭐 유승민을 유시민이라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이 흠집처럼 얘기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이 텔레비 토론에서 그런 점을 유권자의 한 사람인 제가 이걸 아직은 대체로 미흡하다. 그 어떻게 미흡하냐? 어딘가 불안하다. 5명 전체에 대해서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은 어딘가 불안하다. 그리고 어딘가 좀 조마조마하다. 저래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안 불안하고 청와대를 지키면서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아이고 저렇게 조마조마하다. 태도나 말하는 거나
이 품새라 조마조마하다. 그리고 똘망똘망한 건 틀림없는데 어딘가 약해 보인다.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을 가진 가운데서도 한 사람쯤은 1.5인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통찰력을 갖고 국가 원수직을 수행하는데 비교적 근접한 후보는 1.5인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걸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 이제 편파적인 변호사님 생각은 얼핏 말씀하시는 동안에 전 짐작은 됐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 이름을 잘못 불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뭐 또 다른 정당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문제 지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처변불경. 변수가 갑자기 생기더라도 놀라지 않는.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후보를 골라야 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안 그러면 퀴즈 놀이처럼 보여버린다고. 퀴즈 놀이처럼. 예를 들면 스탠딩, 서서 토론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한쪽 후보 쪽에서 그걸 머뭇거리니까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관저에서 침대에서 집무하려고 하느냐. 그건 진짜 좀 지나친 일이에요. 이게 스탠딩 토론이라는 건 미국의 경우에 공화민주 양당 후보가 관례대로 3분 토론하는데 그거 서서 할 수 있어요. 시간도 2시간 이내고 세 사람이 한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앤더슨 하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일반 지지율이 10% 넘어서 세 사람이 한 일인데 그 두 사람이 하니까 마주보고 스탠딩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 SBS 경우도 2시간이 넘었고, 그러니까 상호 이게 질문 답변할 때 왜 나머지 셋은 멍하니 서 있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말초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무슨 퀴즈 문답 놀이 하는 것처럼 쟁점이 돼가 대변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것은 지금 주 부장이 강조하신 국가 원수를 뽑는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건 지역적인 것이다. 지역적인 것이. 혹시 저 방송 듣고 그걸 이제 12건 쪽이 안 그러길 나는 바라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근데 텔레비전 토론 처음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만 지나도 메시지는 기억이 남지 않고요. 주고받은 그 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어느 후보는 어떤 모습이었지? 좀 피곤해 보였어. 그 사람 좀 당황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웃던데 말이 좀 막 하던데 어떤 이미지만 남는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텔레비전 토론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건지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건지 변호사님 영향을 어떠세요? 그런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원수로서 자격에 합당한 당당함, 처변불경, 의젓함 이런 걸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어차피 유력 후보 가운데 이번 15명 나왔죠. 나머지 10명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유력 후보 5명 중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걸 보여주길 바라는데 이건 텔레비전 토론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미국 이 대선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도입했어요. 그때는 흑백 텔레비였기 때문에 이게 토론의 내용 그리고 정책 공약의 진실성 이것은 닉슨 후보가 훨씬 월등했는데도 케네디가 된 이유는 흑백 텔레비 토론이라는 걸 케네디 진영에서 눈치채고 그 방송의 이 배경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검은 계통인데 배경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만큼 케네디 팀이 아주 월등했던 것이죠. 미디어에 밝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회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후보에게 검정색 짙은 것과 짙은 넥타이를 매게 했어요. 닉슨 쪽은 배경이 회색인 줄 모르고 회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나가니까 이 흑백 텔레비에 5살 나이 차이밖에 안 돼요. 41살, 46살 차이밖에 없는데 케네디는 아주 젊은 사람, 닉슨은 아주 노인으로 그래가지고 간발의 차이, 전체 유효표에서 15만 표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됐거든요. 닉슨은 그 뒤에 다시 대통령 당선돼서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텔레비가 주는 그 시각적 효과 그리고 그 몸짓, 행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이 유력 후보 가운데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처변불경하는 태도,
이런 걸 저 얘기 중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케네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케네디가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미국의 전성기를 열어가겠다. 새로운 미국. 그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그 개척자라고 하는 말이 그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참 멋있는 말이고, 이게 시대 정신이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과연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소재인지를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포스터를 지금 봤더니요. 1번 문재인 후보가 든든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한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 3번 안철수 후보는 뭐 유능한 대통령. 별 차이가 없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어떤 포스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뭐 노동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동 대통령 저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나머지 강한 대통령, 뭐 국민 대통령은 뭐 별 구분이 안 가는데, 예,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에 현직 4년을 끝내고 재선에 도전할 때에 나이가 74이었어요. 예. 그 처음 될 때 69가 74 됐으니까 그 도전자 민주당의 몬데일이 한 10살 아래였어요. 딱 60인가 그 정도 됐는데 첫 텔레비 토론에서 몬데일이 노린 거는 노쇠한 걸 노래가지고 각하께서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각하께서는 이번 재선에 당선되더라도 이 4년이 몇 살까지 하시게 되니까 노쇠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걸 아주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해서 딱 때렸는데 몬데일이, 딱 민주당의 때렸는데 몬데일. 레이건이 예.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 자료화면 제가 가끔 보는데 씩 웃으면서 나는 이번 선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경륜과 경력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선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젊다 이거지. 젊은 거 무기가 아니다 이거야. 너는 경험이 적고 이러니까 너에게 지금 맡길 수 없다. 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뭐 1억 이상의 그 시청자들이 와 웃어 그랬어. 사이다야 사이다. 예, 그 발언이. 예. 그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 몬데일은 졸지에 고구마가 된 아니, 거예요. 그 한 예. 방으로 뭐 다른 정책은 예. 그 뒤에 뭐 주거니 받거나 아무 소용없고 그 한 방으로 재선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벽보라든지 지난 SBS 토론에서는 결정적 한 방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성관이 주간 이제 토론이 3차례가 남았고 또 KBS 주간도 하나 있고요. 또 뭐 종편에서도 하나 한다고 하니까 5차례 정도는 더 남은 것 같은데 이 텔레비전 토론에서의 뭔가 한 방이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 예. 유력 후보들이 뭐 참고하시든지 말든지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누구 편 들지 않고 예. 얘기했는데 이 시대 정신은 이 조기 선거,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당하고 기소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선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은 지금 안보, 경제 이것은 일상적으로 위기 속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거 플러스해서 그보다 한 발좀 앞서서 이 국면에서 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는 부패 종식과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 종식과 정치 개혁. 정치 개혁이죠. 이게 부패 스캔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당하는 사태가 생긴 가운데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실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부패 종식과 정치 개혁. 흔히 정치 개혁 그러면 개헌해야 된다 그러거든. 그렇지 않아요. 현행 헌법 아래서도 얼마든지 정당 개혁하고 국회 개혁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부패 종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재벌들로부터 돈 걷어가지고 그게 전부 준조세로 걷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안 거두면 그 기업의 과세 표준액에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 세금으로 증가돼서 국고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옆으로 세게 했다 이 말이죠. 국정농단이라는 건 비난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그런 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원이 넓어지면 이게 세수도 증가되고 그러면 그렇게 거두어지는 세수로 청년 일자리를 뭐 어떻게 돕는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패 종식을 하면
그만큼 세수도 증가되고 재정도 튼튼해지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1차 토론회에서까지 누구도 입에 이걸 올리지 않더래요.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SBS 이 탁자를 이렇게 치는 게 좀 외람되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 그걸 얘기를 해야지요. 예, 더 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중요한 부패종식을 말씀이신 것 내가 어떻게 같은데. 예. 하겠다. 이거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끊겠다. 대통령과 내 주변이 대기업으로부터 매수도 안 당해야 되고 내가 대기업으로부터 손을 안 벌려야 되고 나만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내 참모들이나 내 측근들이나 절대로 기업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내가 하겠다. 아, 이거 아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아무도.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토론 이후에 이거 한 방으로 그리고 그걸 분명한 의지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 정치개혁도 개헌하지 않고 개혁해야지요. 왜 개혁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유력 후보 중에 누가 돼도 정당의 그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어가는. 그렇죠.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죠. 안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 어떤 후보는 뭐 30몇 석 가진 정당 후보는 내가 일일이 대화에서 이렇게 뭐 양해를 구하겠다. 아, 지금 이 국회의원들 속성상 각 정당의 부속품이 돼 있는데 하나씩 부르가 대화에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이걸 시작부터 거국적 당평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든지 그 안희정 후보도 대연정이란 말만 했지 대연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럼 저보고 하나 아이디어를 얘기한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비율로 강요를 배분하겠다. 총리도 국회의원 가운데 임명하겠다. 그거는 자기 당 소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총리는. 그건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장관 수는 의석 순서에 비례해서 이렇게 뽑겠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정당의 투쟁 장소가 아니고 민생을 다루는 이렇게 협의하고 협치하는 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의 중심 권력은 내각에 전부 위양하겠다. 이건 개헌 안 하고도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하나 나오기를 아주 고대했는데 그러한 방향의 정치개혁, 거기에 맞춘 정당법 개정, 개헌 안 하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패 종식에 관한 획기적인 안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이 놀랄 것 같으니까. 그 부패 종식과 관련된 획기적인 방안은 다음 시간에 변호사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불러주세요. 아니요. 이제 오늘 공식선거운동 첫날 변호사님을 모신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후보 진영에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봤으면은 앞으로 부패 종식에 관한 제 안을 같습니다.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BS를 보고 이 힌트를 얻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